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항철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을 두고 여당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강화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14만 명에 육박했는데요. 대주주 주식 양도세가 강화되면 정말로 12월에 물량이 쏟아져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는 걸까요? 두 분의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박상현 IM증권 리서치본부 전문위원, 박석현 우리은행 WM그룹 부부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자, 주식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방안을 놓고 정말 시끄럽습니다. 여당 지금 입장을 잡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가 좀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각자 의견 내지 말고 정책위 의장한테 두 가지 안을 내라 이렇게 보고했다고 하는데 박상현 의원님 지금 여당의 입장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예, 뭐 뉴스 보도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논의는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 같고요. 뭐 지금 두 가지 안을 놓고 아마 그 10억을 기준을 그냥 유지하는 안하고 아마 상향 뭐 기준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조금 뭐 절충안을 할지 뭐 이 부분을 가지고 아마 논의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뭐 대통령실 역시도 뭐 시장 상황을 좀 주시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목소리 자체를 뭐 경청을 하겠다라는 어떤 목소리를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을 봐서는 상당 부분 이제 금융시장, 주식시장 상황을 아무래도 조금 주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10억 정부 안에서 10억으로 이제 강환안을 뭐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중간선 지금 50억인데 뭐 중간선에서 정할 것인가 이걸 조금 고민하면서 안을 만들고 있다. 시장 동향을 보고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지금 듣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투자자들은 대주주 양도세가 강화되면 연말에 대주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주식을 처분해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처분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질 거다. 그래서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서 반대하는 청원이 무려 14만 명에 육박했는데 자, 박석현 부부장님 그렇게 이 제도가 이렇게 강화되면 증시에 정말 악재가 되는 겁니까 이게? 일단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면 일단 부담이 되는 건 좀 사실인 것 같고요. 물론 정부 정책에서 이제 발표된 내용 중에 보게 되면 10억 원 이상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실제로는. 10억 원, 종목당 10억 원 얼마나 될까요? 많지가 않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약간 좀 단순한 계산인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 물량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안 들어온다라는 거거든요. 매수세가 취약해지면 그만큼 시장의 수급 구조 자체가 악화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고요. 그리고 이게 그 대주주 자격 기준 이거하고 이제 같이 생각해야 될 게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 기산일에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배당을 받게 되죠. 그렇죠. 연말까지 뭐 갖고 있어야 된다고. 분리 과세를 하더라도 중요한 건 이제 주식을 갖고 있어야 배당을 받게 되는데 이게 이제 대주주 기준을 낮춰버리면 매물 폭탄이 배당 기산일에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기산일임에도 불구하고 과세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을 좀 꺼리게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리과세 문제랑 배당 분리과세 문제랑 이 그 대주주 자격 기준 이 두 문제는 따로 그 분리해서 볼 문제가 아니라 같이 연관돼서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중간 배당도 있고 그다음에 배당 기산일을 1분기로 지금 이연하는 기업들도 많이 생기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이 연말 배당 그리고 특히 12월 말에 배당 기산일을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 너무 기계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우려감 이런 부분들을 놓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당 문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 배당 기산일이 연말로 돼 있으면 그때까지 주식 갖고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부분 문제가 있어서 하나의 패키지로 움직여야 된다. 근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정말 주가가 떨어졌느냐를 혹시 실증 분석, 진짜 과거 한 10여 년 이런 통계로 본다면 정말 12월에 물량 압박 효과가 있었습니까? 혹시 통계가? 딱 유의미하게 사실은 통계가 잡히는 건 없고요. 12월에 반드시 떨어졌다 이런 건 없어요? 뭐 12월 달에 주가가 뭐 오른 경우도 있고 뭐 내린 경우도 있고 또 개인들의 어떤 그 주식 순매수 뭐 매도가 늘어났느냐 매수가 늘어났느냐도 사실은 그 해마다 사실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래프가 나오는데 저기를 보니까 10년간 코스피 월 평균
월 평균 수익률이 12월이 가장 높았고 두 번째가 4월이네요. 예, 예. 12월이 세 번째로 높은 걸로 나오네요. 그렇게 특별히 뭐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닌 것처럼 예, 보이는데요. 인과관계는 그냥 그러니까 주식시장 자체가 꼭 이 지금 양도세와 관련된 대주주 어떤 요건에 의해서만 사실은 뭐 수급이 결정되는 부분들은 아니고 그때마다 이제 경기 상황이라든지 예. 또 뭐 여러 가지 뭐 대내 여건 자체가 사실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좀 불확실성 정도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만 이제 이게 평균적으로 보기에는 12월 달에 올랐다라고 하지만 네. 떨어진 해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떨어진 해에 이제 이러한 불확실성 자체가 겹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12월 연말을 앞두고 뭐 11월부터 이제 주식을 이제 매도하는 이러한 어떤 우려가 사실은 시장에 계속 제기된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싫어하는 게 사실 불확실성인데 예. 그러한 그 수급적인 불확실성 자체가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그것이 주가의 어떤 하락 압력으로 좀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아무래도 이제 저런 어떤 통계만 가지고 이러한 어떤 세제 개편안 자체를 논의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뭐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이 대주주 요건 자체를 하향하는 것 자체가 주식시장에 그렇게 큰 의미가 뭐 큰 유의미한 네, 그게 영향이 없다라는 라고 주장을 지금 발표하고 하는 있죠. 것도 뭐 아마 저런 통계를 사실은 이제 가져다 뭐 본 사항들이기 때문에 뭐 한편에서 보면 정부나 여당의 얘기도 사실 맞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실제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어떤 그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 이러한 것들을 안고 간다라는 거는 굳이 이제 11월, 12월에 투자를 해야 될 이유 자체를 조금 약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아시겠지만 뭐 최근에 사실 많이 오르지만 그동안 계속 박스권 자체에 사실 부진했죠. 네. 부진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연말에 조금만 어떤 이슈 또 어떠한 정책적인 변수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주식시장이 좀 이렇게 출렁거릴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아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편한 어떠한 그러한 상황으로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세제 개편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이제 좀 소득을 많이 이익을 많이 낸 분들한테 소득 있는 곳에 좀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대주주가 세금을 좀 내라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원칙으로는 좀 맞는 것 같은데 만약 이 제도가 시행돼 버리면 이대로 시행된다 10억으로 밑으로 낮아진다 그러면 강화된다면 그 전에 주식을 팔아버리니까 결국 세금을 더 걷겠다는 소기의 목적도 달성을 못하게 되나요? 글쎄요, 뭐 제도 자체의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의문감이 드는 건 좀 사실인데. 왜 의문이 든다. 예, 일단 그 10억 원 이상을 갖고 있어야 대주주 기준으로 되고 이렇게 되면 계속 이제 과세 대상으로 이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예.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10억 원 이하로 보유 규모를 개별 종목의 보유 규모를 줄일 그런 유인이 충분하고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과세 자체의 어떤 그 유용성 뭐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유야무야 돼버리기 때문에 예. 실용성 있는 제치다라고 볼 수 있을까가 좀 의문시되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생각해든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예. 되게 비합리적이죠. 비합리적이다. 예, 합리적인 제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 그러니까 10억 원 이상 그 주식을 보유하면 대주주고 또 대주주 판단 기준이 1년 365일 중에 딱 하루만 갖고 판단을 하겠다. 네. 그것도 기준이 10억 원이다. 이 합리적이라고 보기에 상당히 어렵고요. 예.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상당한 합리성을 갖고 돌아가는 게 이제 주식시장의 흐름인데 예. 비합리적인 그 어떤 조치들이 주식시장에 남아 있는 게 과연 이게 맞는 조치인지 그리고 이게 5천 시대를 기약을 하면서 이거를 꼭 도입을 해서 필요성이 계속 지켜나가야 될 조치인지 이런 부분들은 한 번쯤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하루만 가지고 대주주를 판단한다 이런 지적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정부도 이 부분에서 많은 고민 끝에 내놓았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그냥 던져진 않았을 것 같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강화한다. 뭔가 세수 부족이니까 세금을 더 걷겠다. 소득을 많이 챙긴 사람들한테 이 세금을 매긴다는 건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 국민 동의 청원에도 많이 하면서 지적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부동산은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부동산에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 그런데 주식에는 세금을 물려서 이게 돈기를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돌린다면서 이게
상초 공약과 정반대되는 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주 불만이 끓어오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 뭐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사실 주식시장 자체가 어찌 보면 좀 이제 쇼크를 기록했다라는 부분, 뭐 예상보다는 사실은 주가 하락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컸던 것들은 단순하게 어떤 대주주 요건이라든지 배당 분리 과세 뭐 이러한 것들보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동산 시장과의 어떤 과세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한 가지는 이제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항상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사실은 좀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주가 5천을 열고 증시 부양을 사실은 강하게 해서 뭐 증시 부양책을 뭐 관련해서 사실은 내놓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러한 어떤 화답으로 사실은 증시가 사실은 올해 많이 오른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정책의 일관성 자체가 사실은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조금 훼손받았다라는 부분에서 투자자의 어떤 실망 자체가 상당히 좀 큰 부분들인 것 같고요. 네. 더구나 이제 이러한 각종 그 증시 부양책을 통해서 이제 항상 제기됐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코리아 이 디스카운트. 부분을 예. 좀 해소를 해서 뭐 우리나라의 어떤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겠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어떤 정책 기조인데 이렇게 정책이 다소는 좀 오락가락하는 어떤 메시지.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부분 자체가 아니라 좀 정책이라는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불확실성을 제고 일관성 있는 어떤 모습을 좀 보여야 사실 이러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자체도 사실은 해소의 어떤 길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다소는 조금 좀 성급한 성급했다. 좀 성급한 부분들이 있고 이에 대해 뭐 사실 글로벌 IB들 자체도 사실은 뭐 각종 그 우리나라 그 이번 세제 개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에요? 글로벌 IB들은? 대부분 좀 비판적인 입장을 사실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그렇게 보면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게 원하는 부분에 있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것 자체가 다시 도루묵이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조금 시장에 뭐 저같이 이제 시장에 있는 입장에서는 다소 조금 이제 좀 정책에 대해서 조금 좀 신중을 좀 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박석현 아까 부부장님께서 이제 대주주 양도세 강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시행을 하되 최고 세율을 35%로 물리겠다. 네. 당초에는 뭐 25% 정도 얘기가 좀 있었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올리겠다고 기준은 또 배당 성향, 이익에서 주는 배당의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조금 효과가 떨어집니까? 지금 정부가 내놓은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뭐 꼭 그렇지만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지금 이게 좀 그 다른 어떤 그 초점이 맞춰지는 요인들에 비해서 예. 이 부분은 그렇게 집중 조명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분리과세는 상당히 강력한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요. 효과가 있다. 예, 왜냐하면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 합산 기준으로 2천만 원까지가 14%. 이게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15.4%를 이제 과세가 되는 거고요. 예. 그걸 넘어가게 되면 전부 종합소득세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소득 합산해서 49.5%의 세금을 내는 거죠. 예. 근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되면 만일 2천만 원 정도의 이자 소득이 있으신 투자자가 주식 투자자로 눈을 돌리게 됐을 때는 네. 배당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를 내지 않고 2천만 원까지 15.4%만 세금을 내면 되게 됩니다. 이러면 거의 한 뭐 34.1%포인트의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종합소득세에서 최고 세율을 물린다는 적용받지, 전제로 예. 거의 3분의 1 수준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2천만 원 이상에서 3억 원까지는 22%니까 네. 이것도 최고세율을 비해서 27.5% 포인트의 절세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상당히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고 효과가 볼 수가 있을 있다. 것 같고요. 네. 3억 원 이상 구간이 이제 38.5%인데 예. 실제로 배당 소득을 3억 원 이상 받는 투자자들은 극소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겠죠. 이런 예. 쪽에 38.5%의 세금을 과세하는 거는 솔직히 이게 그렇게 높은 세금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상자 크기 적기 때문에. 예, 근데 그 보통 이런 그 주주들이 대주주고요. 그리고 배당을 결정하는 입김이 상당히 센 주주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면 이분들이 역시 뭐 대주주긴 하지만 주주거든요. 그렇죠. 주주거든요. 그러면 그 최고세율 그러니까 종합 과세하고의 격차가 11%포인트밖에 나지 않는데 네. 배당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까? 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그 상당히 고소득자한테는 높은 세금을 물리는 건 맞긴 하지만 이런 고소득자, 이런 대주주들이 배당 자체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큰 입김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쪽에 유인 효과를 어느 정도는 줘야 전체적으로 배당을 늘리고 배당 정책이 강화되는 이런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주주에서 무조건 높은 세금을 꼭 매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좀 벗어나서 약간 좀 낮은 세금을 좀 부과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정부안 최고세율,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35%, 지방세 합해 38.5. 예. 요게 조금 좀 배당을 유인하려면 좀 더 낮춰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근데 기존에 25% 얘기가 나왔었지만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 구간이 20% 그리고 이제 그 지방소득세를 합하면 22%지 않습니까? 네. 거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25%까지 낮추는 거는 그 전 세율 구간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좀 복잡한 문제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25%는 아니더라도 한 30% 정도로 어느 정도의 조금 더 낮춰서. 여지를 조금 주게 되면 효과 자체는 상당히 큰 효과를 낼 수 있고 정부 정책에서 의도하고 있는 바 이렇죠. 그러니까 배당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주식 투자 어떤 기반을 좀 확충하고 전반적으로 시장의 어떤 레벨을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에 부합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기준으로만 종소세 최고세율과 비교를 했는데 지금 세율 최저세율 중에서도 이자 받는 분이 다 배당으로 가서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자소득세에 비해서 종합소득세로 갔을 때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이다고 하니까 전략하는 게 조금 많이 눈에 확 맞습니다. 들어오는데 그런데 이 기준, 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배당 성향이 40%이거나 아니면 또는 25%에서 3년 배당보다 5% 늘어난 경우 둘 중에 하나로 했잖아요. 요 기준은 어떻게 보세요? 다소 좀 엄격하다라는 좀 생각이 좀 엄격하다. 들고, 그러니까 지금 뭐 정부 발표에 의하면 이번에 그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상장사가 350개 정도라고 하니까 350개. 뭐 적지 않은 숫자이긴 합니다. 뭐 적지 않은 숫자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뭐 대기업이라든지 또 은행 이러한 쪽 우리가 좀 배당 자체에 대한 투자 기대감이 큰 업종 자체가 배당 성향 40% 자체를 맞추기가 사실 당장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는 사항들이어서 네. 이 효과 자체가 과연 이제 정말 배당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생활비를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수준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배당으로 생활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배당을 또 해서 이러한 그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 쪽에서의 뭐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연말에 투자가 배당 소득을 겨냥한 투자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겠죠.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조금 이제 연말 연초에 가서 좀 주가의 변동성 자체가 일부 업종이나 일부 주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커질 여지가 사실은 좀 있다라는 부분. 네.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은 이제 이게 배당 이 대상 기업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 자체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면 좀 다행일 텐데 일부 소수 종목으로 사실은 쏠림 현상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조금 뭐 연말 연초에 가서는 좀 주가의 어떤 변동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불확실성이 아닌가, 높인 요인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배당 있습니다. 성향 40%나 또는 배당 성향 25%를 넘으면서 최근 3년 평균보다 5% 배당을 늘려야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인데 이런 케이스 생각해 볼 수 같아요. 배당 성향 만약 25% 이상은 꽤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5% 이상 늘리려면 그동안의 배당을 최근에 늘려온 기업들은 5%를 추가로 늘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결국 이제 경제 펀더멘털에 달렸겠죠.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면 배당 성향 자체를 상당히 좀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작년부터 해서 밸류업 정책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늘렸지만 사실은 그 배당을 많이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 여러 가지 대내 여건,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이익 자체가 상당 부분 안정적으로 사실은 늘어나야 사실은 배당을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뭐 단순하게 이제 뭐 배당을 계속 늘렸던 기업이라도 당장 내년에 뭐 기업의 실적이 안 좋구나. 뭐 이러한 경우는 이제 그것을 이제 늘리기가 좀 쉽지 않은 사항들이기 때문에 요건 자체가 그런 측면에서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 엄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석현 부부장님 그러면 정부안이 어떻게 바뀔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 최고세율 35%하고 배당 성향 기준 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현재의 기준대로 통과된다면 그래도 배당을 이런 배당 성향의 기준에 맞는 기업은
주로 어떤 게 있는지 좀 배당 투자에 우리가 조금 관심을 배당을 늘릴 거라고 기대되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는 일단 뭐 업종별로는 네. 일단 뭐 철강 업종, 철강? 뭐, 예, 이런 기업들고 건설 업종도 작년 기준으로는 40% 이상을 배당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건설이요? 예, 이게 그 배당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거보다는 네. 그 기업 이익이 많이 줄어서 이익이 줄어서 과거에 예년에 했던 배당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배당 성향에 맞춰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성향에만 너무 집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대표적인 이제 배당 그 성향이 높은 기업이 이제 금융업종들인데 금융 금융업종 중에는 업종 기준으로는 예. 40% 이상의 배당 성향을 보이는 업종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40%? 없고. 금융 지주들도 40%안 되는가요? 금융지주들은 개별적으로는 일부 그 종목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예. 업종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예. 그리고 또 뭐 통신 서비스 이런 종목 이런 업종이 어느 정도는 배당성이 좀 높은 업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배당 성향이 40% 이상 그리고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대비 배당 증가율이 5% 이상 되는 이상. 기업들. 예. 정말 복잡하고요. 예. 일반인들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골라내기가? 네, 그런 게 상당히 없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배당 증가율이 계속 높아질 수는 없는 거고 네. 보통 이런 기업들은 해외에서는 배당을 꾸준히 계속 늘리는 업종이지 퍼센테이지로 이걸 얼마나 더 늘리는 업종을 기준으로 삼는 거는 조금 그런 기준은 많이 없는 것 같고요. 예. 따라서 일단 기준을 조금 단순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있을 것 아니, 같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런 기준이 많은데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투자하는데 힘들 것 같아요. 정부 안대로 좀 내 배당을 늘릴 것 같아서 배당 투자하고 싶은데 예. 어떻게 어느 기업들이야 이게? 근데 어차피 이 제도가 이제 법안 수정 과정이나 그 정기국회 상정 이런 일정을 봤을 때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아마 예. 시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네. 올해는 이런 기준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당장 이런 기업들 막 속아내고 그럴 필요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올해 실적 기준으로 내년 배당은 또 다 바뀌기 때문이죠. 아마 이제 법 시행이 되고 구체적으로 이게 법안이 돼서 실제로 시행이 되는 시점에는 금융기관들의 상품들이 나올 겁니다. ETF나 펀드가 이런 종목들을 담고 있는 상품이 나오겠죠. 개인 투자자들은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예. 이런 상품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금융사들은 배당 소득 분리과세에 좀 혜택이 되는 업종들이나 종목을 다 골라서 상품을 만다 이거죠. 그렇죠. 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특정 종목에 요건이 되는 줄 알고 투자했다가 요건이 안 되면 낭패를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접근하기 어려운 방법을 개인 투자자들 스스로 하기보다는 금융기관에서 만들어내는 이 관련 상품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좀 양도세, 대주 양도세 과세 강화,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주가가 좀 요동을 쳤는데 세제 개편이 발표된 게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1일이었어요. 근데 개인들이 깜짝 놀라서 주식을 다 판 줄 알았는데 정작 그날 개인들은 순매수 규모가 굉장히 많았군요. 어제 오늘 이틀 동안은 개인들은 오히려 불만을 표시하면서 많이 팔았어요. 그 기관과 물론 이제 거꾸로 움직였는데 이 개인과 기관들의 투자 동향, 외국인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겁니까 지금? 예, 뭐 딱 저희가 그 개인하고 이제 기관, 뭐 외국인, 뭐 연금까지 포함되죠. 뭐 이러한 어떤 하루하루의 어떤 매매를 동향을 가지고 저희가 뭐 어떤 성격이다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고요. 이제 조금은 이제 주가가 좀 고점에 왔다라는 어떤 심리 자체가 사실은 이제 조금 일부에서 사실은 제기된 부분들이 있던 차에 사실은 이런 세제 개편이라는 좀 악재가 사실은 좀 돌출을 하면서 기관이나 좀 외국인은 이참에 좀 차익 실현을 좀 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뭐 이런 차익 실현 과정에서 이제 개인들은 뭐랄까요, 조금 뭐 매수 아닌 뭐 매수를 할 수도 예.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또 워낙 이제 낙폭 자체가 좀 과도했다라는 어떤 인식 자체도 지난 1일 날.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예. 워낙 좀 큰 폭으로 좀 하락했기 때문에 세제 개편안 자체가 이 정도로 뭐 시장을 완전히 흔들 정도, 뭐 추세적으로 주식시장 자체를 다시 하향 조정시킬 정도의 어떤 악재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부분에서 좀 개인 투자자들 일부는 사실은 좀 매수를 하신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또 어제 오늘 분위기는 또 이제 좀 분위기 자체가 네. 좀 바뀌었던 부분들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이러한 그 세제 개편에 대해서 이제 고심이 이제 좀 고민이 들어갔다라는 부분에서 좀 제도의 어떤 변화 가능성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뭐 수급 주체 자체가 조금 변화된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2, 3일만으로는 이제 투자 동향을 제대로 분석하기는 없고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 있을 텐데 개인 투자자들 이번 세제 개편에 대해서 이제 반대 국민 동의 청원도 많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이러면 누가 국장 투자를 하겠느냐? 좀 서학개미들 국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쫓아낸다. 세금이 우리가 그렇게 이번대로 된다면 선진국보다 정말 불리합니까? 박석경 부장님. 미국도 소득 양도세 다 물고 있잖아요. 소득세. 그렇죠. 미국은 그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도 있고요. 네. 물론 이게 이제 그 손익통산 그 법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손실 이게 감안해 주는 어느 거. 정도 주식을 좀 길게 갖고 있으면 예. 이런 것들이 어떤 면제되거나 상당히 낮아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미국 전체적으로 다 양도 차익을 과세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일단 단기 차익에 대해서는 이제 과세가 된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미국도 이 배당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이 37%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세율이 그렇게 미국에 비해서 예. 높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다만 좀 차이점이 미국은 그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를 과세 기준이 소득세 그 과세 기준하고 동일하게 이제 보게 네.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세 구간에서 최고세율을 내고 있는 그 가구나 개인은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최고세율을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그래요? 우리나라가 좀 다른 부분은 미국은 최고세율 구간이 상당히 높아요. 아, 그 그러니까, 구간이. 예, 네. 개인 기준으로는 연소득 61만 불 정도, 원화 기준으로 연봉이 8억 4천만 원은 돼야 최고세율을 낸다라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좀 다르죠. 그렇죠. 물론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이제 1인당 GDP가 한 GDP 가 2배 정도 다르니까. 차이가 난다는 걸 감안을 해야겠지만 미국은 이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소득 구간의 기준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 우리나라는 이거보다는 상당히 많이 낮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많은 어떤 근로자나 국민들이 높은 세율에 노출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좀 불만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정할지 참 주목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뭐 코스피 5천에 희망을 쏘아 올렸는데 여기에 이번 세제 개편이 찬물을 끼얹었다. 이제 이런데 개민 투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5천을 향한 우리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박성현 의원님? 예, 뭐 결론적으로 아직은 뭐 주식시장 자체가 뭐 추세적으로 꺾였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뭐 정부나 여당 자체도 상당 부분 이제 주식시장이란 부분 자체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한 부분에 고민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그 성과의 어떤 그 KPI라고 할까 성과의 네. 어떤 지표 자체를 사실은 주식시장으로 사실은 뒀기 때문에 이 과거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 부동산 쪽이 사실은 포커스가 맞춰졌다라고 하면 이번 같은 경우 주식시장이 좀 맞춰진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 아마 주식시장의 어떤 증시부양책과 자본시장 육성 자체는 네. 앞으로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정부가 뭐 사실은 이게 세제 개편이라는 정책 말고도 사실은 필요한 게 이제 국내가 저성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좀 탈피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돼서 지금 뭐 AI 펀드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조성하고 그것을 뭐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움직임도 사실은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아마 성장에 조금 마중물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금요일 날 미국 주식시장 자체가 상당히 이제 하락을 하면서 예. 사실 또 지난해 같은 8월 쇼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다행히 뭐 미국의 어떤 금리 인하 기대감도 여전히 좀 살아 있는 상황들이고 해서 그렇게 보면 뭐 당분간 좀 쉬어갈 수는 있어도 국내 주식시장 자체가 아직 뭐 추세적으로 다시 뭐 하락한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뭐 시간이 없어서 우리 박석현 의원님께는 잠깐 박성현 의원이 언급하신 미국의 그 7월 고용 쇼크로 인해서 당일 주가가 네. 떨어졌다가 물론 어제 회복은 했습니다만 네. 그 고용 쇼크로 인한 미국 경제 우려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걱정해야 될 상황입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느 정도는 걱정해야죠. 걱정해야 왜냐하면 돼요? 그 7월달 고용지표 결과보다는 네. 5월달, 6월달 수정폭이 수정된 워낙 커가지고. 예, 고용지표 발표 이래 이렇게 많이 수정된 적이 없었거든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뚜렷한 원인을 찾기도 힘들고 따라서 일단 5월달, 6월달 물론 이게 7월 고용도 10만 명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좀 안 좋았던 거고요. 시장에서 이제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은 기업들의 이런 고용 부진이 관세 영향을 본격적으로 반영을 해서 비용 통제에 나선 게 혹시 아니겠느냐. 비슷한 무렵에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9천 명 감원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이 이 빅테크 기업들은 AI 관련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고용 쪽에서의 어떤 조정이 좀 필요할 부분도 있고요. 또 관세에 노출돼 있으면 여기 때문에 고용을 조정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례적으로 발표가 됐었던 5월달, 6월달 고용
그 넘판 페이롤이 크게 줄은 부분, 이 부분이 네. 일시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관세나 또는 이런 영향 때문에 기업들의 어떤 액션이 들어가기 시작한 건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발표될 고용지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여당의 입장 그리고 투자자들의 반응까지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 박석현 우리은행 부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6.27 대출 규제 여파로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 반사 효과일까요? 일부 지방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값은 꿈틀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값 안정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한데요. 향후 집값 전망, 그리고 집을 사려면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6.27 대출 규제 여파 지금 거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이 차갑게 식고 있다 이런 표현인데 거래가 정말 많이 줄었죠. 네. 지금 올 들어서 이제 거래량이 주식으로 따지면은 쌍봉을 일으켰습니다. 쌍봉. 네. 그래서 3월에 네.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은 한 1,400건 정도. 네. 6월에 한 12,000건 정도 조금 안 됩니다. 근데 이제 6.27 대책이 나왔으니까 7월을 보면 현재까지 이제 집계된 거로 보면은 네. 3,185건이거든요. 3,100건. 그러면 이제 7월 말, 8월 말까지 이제 계산을 하겠죠. 네. 그럼 집계를 하면은 제 생각에는 많아봐야 6, 7천 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아직은 뭐 거래 절벽까지는 아니지만 거래가 어떻게 보면 크게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거래량의 시장의 바로미터이자 어떻게 보면 에너지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예. 혹은 관심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이 뚝 끊어졌다는 것은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이제 관망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거래량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가격이지 가격. 않습니까? 네, 가격은 가격이 하락세라는 게 아닙니다. 아직 하락세는 아니에요. 근데 상승률이 이제 어떻게 보면 둔화됐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부동산은 통계를 보니까 네. 이제 6월 한 달 동안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 0.4% 정도 올랐거든요. 예. 근데 7월 가니까 0.1%대로 좀 떨어졌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은 주로 이제 대책이 나온 다음에 특히 고강도로 나온 다음에 나타나는 뭐 전형적인 조정 양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거래는 뚝 떨어졌고 가격 상승률이 또 툭 낮아졌는데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요가 없으면 아까 관심도 없고 수요가 줄면 팔려는 사람들이 이제 매도 호가를 좀 낮추잖아요. 네. 아직 그렇게 낮춰서 적극적으로 팔지는 않고 팔려는 사람도 조금 물건을 좀 잠그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과거 부동산 시장하고 좀 흐름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맷집이 세졌어요. 맷집이 세졌다. 예, 네. 그러니까 무슨 이제 뜻인가요? 흔히 말하면 이제 시중에 풀린 총 통화량 M2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광의 통화가 지금 한 4,300조에 육박을 하고 그리고 옛날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는 뭐 대책 너무 어땠어요? 하루 저녁 사이에서 막 3, 4억씩 빠졌잖아요. 네, 네. 그때는 재건축 중심이요. 지금은 얼죽신 문화 아시지 않습니까? 네, 주로 이제 신축. 실제 거주 목적의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대책이 나와도 이
훅 안 빠집니다.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니 왜 대책이 이렇게 엄청나게 쇼크 요법에 가까울 정도로 세게 나온다. 왜 이게 끄떡도 안 하느냐. 그건 시장의 판도가 달라져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은요 이게 조정으로 가는 약간 단계가 있습니다. 저는 4단계로 말씀을 드리는데 4단계? 네, 어떻게 첫 번째로는 이제 수요자들이 변심을 합니다. 나 집 안 살 거야. 어. 왜 떨어질 테니까. 예.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관망세가 더 지속되고요. 네. 세 번째 가면은 이제 급매물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금매물. 그다음에 네 번째로 가면은 바로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인데 지금은 2단계에서 3단계 정도라고 보시면 지금 관망세에서 금매물로 가는 2, 3단계의 중간 정도. 그렇죠. 지금 그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정책 효과는 누적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시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맷집이 세기 때문에 한 방에 바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쓰러진다 할까요? 아니면 훅 빠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약간 어떻게 보면은 추가 대책이 좀 있어야 이게 좀 흐름이 좀 더 명확해지는 어떤 그런 뭐 예. 구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른바 이제 좋은 아파트, 우리가 대장 네. 아파트라고 그러잖아요. 그 가격들이 최근 이런 위기질대 규제 이후에도 뭐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좋은 지역은 뭐 신축 아파트라든지 유명한 재건축 단지, 여전히 뭐 똘똘한 그 한 채, 이제 좋은 데로 갈아타는, 상급지로 뭐 갈아탄다 그러잖아요. 그런 수요가 조금 여전히 좀 있는 거죠. 그런 흐름이 좀 어떻습니까? 그렇죠. 똘똘한 한 채나 상급지 갈아타기 흐름은 쉽게 꺾일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 하나만 보고 그러면은 6.27 대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풍지대다. 무풍지대다. 오히려 뭐 이게 계속 오른다 이렇게 오를 판단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그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아직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지표가 지금 약간 엇갈리거든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KBS 나오는 이게 선도 50 지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시가총액이 많은 걸 50개를 모아놓은 거예요. 네. 이게 시장에 약간 선행성이 있거든요. 이른바 대장주 아파트죠. 예, 그런데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7월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럼 주가 계속 올라가느냐? KB 국민은행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예. 50개.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지금 현장에서는 오히려 실거래가 이렇게 데이터를 해보면 오히려 빠졌다는 통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래서 지금은 지표들이 혼조세라고 보면 되는 혼조세.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한 지표만 보지 마시고 예. 같이 보셔야 되는데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한 어떤 판단 기준이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그 이번 6.27 대책이 그러니까 주로 강남하고 마용성 같은 한강 벨트를 정조준한 충격요법이잖아요. 네. 근데 이로부터 자유롭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아무리 맷집이 세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 최근 한 2, 3년 동안 나타났던 게 이게 똘똘한 한 채하고 뭐 상급지 갈아타기도 또 다른 뭐 똘똘한 한 채의 뭐 표현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이런 이제 이유가 과거하고 또 시장이 좀 달라졌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적으로 보면 요새는요 외곽 지역에 갭 투자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갭 투자를 안 하는 집이 하나 있는 외곽 분이 지역에. 여윳돈을 가지고 이제 그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 아니죠. 왜냐하면 서울에 지금 아파트 전세가 비율이 한 52%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갭 투자가 극성을 부렸던 2016년만 하더라도 75.1%까지 갔습니다. 지금은 예.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 지금 그거보다 그냥 살집 하나 사서 장기간 이제 거주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아예 미국 주식이나 코인 하겠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흐름이죠. 예. 이게 이제 일종의 포트폴리오의 어떤 뭐 변환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다음 빌딩 수요가 또 아파트로 또 이렇게 고가 아파트로 이동하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고. 꼬마 빌딩 수요들이 예. 고가 아파트. 이제 경기 침체로 공실이 늘어나니까 예. 관리하기도 번거로우니까 귀찮아. 이래서 이제 귀차니즘이 발동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강남 아파트 그 동안에 이제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추가적인 대책. 예, 가령 뭐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이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시행되고 있죠. 한식으로 지금 내년 감면 5월까지. 내년 5월까지죠. 예, 그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그게 또 연장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지금 10년 보유에 10년
거주를 하면 80%까지 공제를 받잖아요. 네. 근데 빌딩이나 토지는 10년에 20%, 네. 15년에 30%예요. 그래서 비주택에 비해서 주택의 장독공제 비중이 좀 많아요. 이걸 만약에 흔들면은 지금 똘똘한 한 채 흐름이 조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흔든다면 네. 1주택자들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그거는. 그렇죠. 그 부분이 좀 쉽지 않은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건 장기 거주 목적이거든요. 그런 혹시 뭐 여당이나 이런 데서 움직임이 좀 아니요, 그렇지 감지됩니까? 않은데 지금 그런 건 아니에요?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제법 그런 논의들이랄까요. 그런 게 나와요. 이렇게. 이거 좀 좀 축소해야 된다 이런 논의 할지도 모른다. 할지도 모른다. 정부가. 가능성이죠. 어차피. 예. 그런데 지금 뭐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나올지는 한재로는 가늠하기 어렵잖아요. 1가구 1주택 장특공제야말로 똘똘한 한 채 수요에 큰 원동력이 됐잖아요. 이게. 그렇죠. 만약 이걸 어떻게 좀 손질을 한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한 1주택인 분들 굉장히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1주택자 분들 이제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이야 뭐 계속해서 사시는 분도 많을 텐데 이제 신규로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추가 대책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강남하고 지금 마용성을 겨냥한 대책이 이거로 끝내겠습니까? 만약에 안 잡히면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맛보기라는 얘기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그렇죠. 맛보기. 그래서 이런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지금 섣불리 들어가지 말고 좀 더 시장으로 관망하다가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진 다음에 접근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인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닌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상급지 갈아타기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좀 지적으로 네, 맞습니다. 저희가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대책이 나올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뭐 맛보기라고 얘기했으니까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공급 대책이 좀 확대가 나와야만 네. 진짜 집값이 안정되는 게 아니냐. 맞습니다. 김인도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유휴 국공유지 서울 안팎에 좀 를 활용해서 주택 공급을 좀 확대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방안은 늘 공급 확대하면 아주 단골 메뉴로 나왔는데 잘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 똑같은 이거를 또 그대로 좀 반복하네요. 이건. 그러니까 계획보다 실행력이 관건이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휴부지는 입지가 좋아요. 아 입지가 답은 역세권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보상이나 아니면 이전하거나 또 인프라 이런 구축하는데 어떻게 보면 비용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빠른 시간 내에 핵심 지역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굉장히 패스트 트랙에 가까운 예. 뭐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발표가 많이 됐죠. 예. 근데 뭐 제대로 된 게 된 없잖아요. 게 없습니다. 뭐 지금 뭐 노원구의 태릉 골프장, 골프장. 잘 아시죠. 예. 그다음에 뭐 과천시의 정부 청사 예. 또 부지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 상암동도 있었어요. 상암동도? 예, DMC 매각 안 한 부지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마 서초구의 그 조달청 부지 아시죠? 예. 조달청 부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국립외교원 그 유휴부지도 있는데 이게 다 안 돼요. 하나도 된 게 왜냐하면 없네요. 지금 뭐 태릉시시는 이게 공공주택 지구까지 지정했거든요. 예. 지정을 했는데 이 그린벨트 해소원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또 많았고 예. 또 어떤 데는 또 문화재 보호구역이에요. 네. 그리고 또 공기업이 또 안 가요. 어. 왜냐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구두순에 그친 예. 경우가 많았는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분명히 효과적인 어떤 주택 공급의 방안인데. 방법이니까 좀 더 실천 가능한 어떤 그런 계획들이 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서울시하고 협의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서울시하고 또 입장이 다른 경우가 있죠. 서울시는 그래서 그동안에 안 된 이유가 서울시하고 또 이렇게 서로 엇박자 때문에 안 된 것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중앙부처하고 예. 지방자치단체 간에 좀 시각차를 좁혀서 어쨌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서울시에 집이 없다는 거죠. 서울에.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을 서로 좀 의기투합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서울의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문재인 정부 때도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고 윤석열 정부 때도 제대로 이루어진 것도 없고 지금 현재 김인덕 장관이 지금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정말 특별히 다른 실행력을 발휘할 거라는 뭐 좀 기대를 할 수 있습니까? 기대를 일단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해야 됩니까? 강한 의지를 또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표명을 있다. 하셨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런 공급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주택 공급 부족으로 그런 공급 방안이 제대로 안 된다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반기에 급등할 수 있다. 뭐 주택산업연구원에서 그런 전망을 했다는데 혹시 이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글쎄 단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쓸 수 있는 채방 카드가 많습니다. 아, 많다. 그래서 그거는 카드가. 정부가 가만히 있다는 전제하에서 불안 심리가 극대화돼서 집값이 급등한다는 건데 예. 보통 시장과 정부는 이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이 급등하면 당연히 뭐 이렇게 소방수로 나서는 또 정부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뭐 전체적으로 집값이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강남하고 마용성 쪽은 예. 이 정부 대책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어쨌든 좀 조심해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지역은 예. 뭐 그렇게까지 많이 안 올랐거든요. 예. 회복세가 굉장히 지금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쪽은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예. 바로 강남하고 한강벨트다 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부동산의 지역별 온도차가 워낙 큰데 온도차 크기로 하면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죠. 네. 뭐 좀 좁혀지지 않는데 뭐 최근에 약간 뭐 부산, 대구 일부 네. 핵심 지역 아파트 값이 조금 오르는 조짐이 있다는데 뭐 그런 변화의 조짐이 네. 좀 보입니까? 제가 지방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 말씀을 올렸는데 예. 실제로 지금 선행지수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그 부동산원의 아파트 실거래가 잠정지수가 예. 현재 6월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선행성을 띠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전달에 대비해서 0.34%가 올랐습니다. 지방이요. 지방의 경우에 예, 예, 선행지수가 부산은 0.68%, 뭐 울산도 0.6% 정도 올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8월 18일 될 겁니다. 아마 이번에 광복절이 있기 때문에 예. 그때 최종 이게 지수가 공표가 되지만 0.3% 정도는 방향성을 못 바꿉니다. 아. 그러니까 플러스가 나타날 거라는 거죠. 네. 지방은 거의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는 바닥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네. 일단은 3단계 스트레스 DSR로부터 6개월 유예돼 있죠. 그렇죠. 유칠 대책도 비껴나갔고 비껴나갔고. 그리고 뭐 지방 공기업 이전 이런 거 그다음에 중고금 미분양에 대한 양도세 감면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반영이 되어서 예. 약간 이제 온도가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급반등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미분양이 여전히 많고 특히 중고금 미분양이 지금 뭐 84% 가까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면서 매물을 좀 소화하고 그러면서 완만하게 좀 개선되는 뭐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6.27 대출 규제 이후에 부동산 시장 동향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경제 현장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